그래서 성장주는 일단 통계적으로는 그냥 지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이 책에 나오는 몇 안 되는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5년 역발상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가장 의미 없는 파트가 타겟 프라이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다모다란 교수가 제시한 그 제거해야 될 고위험 종목 판단하는 법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번엔 그 성장주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성장주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성장주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영업이익률 성장률이 높다거나 매출액 성장률이 높다거나 그런 주식들을 성장주라고 부르는데, 그런 주식들은 보통 또 PER이 높고 이런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을 때 성과가 또 대단히 안 좋습니다. 네, 저는 성장주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통계적인 결과들이 좀 불편하게 다가오긴 하죠. 그래도 결과는 결과니까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좀 열린 마음으로 따져봤을 때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되게 위험하고요. 그래서 성장주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큼의 성장을 일궈내더라도 주가의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반면에, 조금 삐끗했을 때 하락하는 그 폭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반토막은 쉽게 나고. 그러니까 네. 오를 때도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오를 때도 그렇고 내릴 네. 때도 겁나죠. 네네. 네, 그래서 성장주는 일단 통계적으로는 그냥 지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통계적으로는 네, 지는 게임이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제거해야 할 고위험 종목을 판단하는 법이라고 몇 가지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뭐랄까, 이분도 그냥 대단히 많이 검증되진 않았고, 그래도 요런 거를 좀 요런 기준들을 넣으면은 그래도 그 개 중에서 조금 안전한 쪽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라서 네. 그냥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이 회사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이라던가 확신, 그런 게 있을 때만 한정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요즘 뭐 우리 메타버스니 아니면 뭐 NFT니 해가지고 게임주 막 열풍이 엄청 불고 있잖아요. 성장주. 그러니까 그냥 성장주라는 생각이 다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좀 확률이 낮다. 네, 확률적으로는 지는 게임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우리가 비중을 그렇게 높이 두면 안 된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내 포트폴리오 관리 측면에서 좋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런 게 없으면은 또 나만 소외당하는 것 같고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모다란 교수가 제시한 그 제거해야 될 고위험 종목 판단하는 법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떤 게 있는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성장주는 기본적으로 그 변동성이 시장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더 변동성이 낮은, 뭐 이 책에서는 베타라는 값을 사용을 하는데, 베타가 좀 더 낮은 종목, 그리고 PEG라고 하잖아요. 그 EPS 성장률 대비해서 PER이 얼마나 높은가, 이것도 시장 평균보다는 좀 더 낮은 종목. 그리고 ROE, 결국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성장을 할 때 이론적으로는 가치를 파괴하는 성장이 있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성장이 있거든요. 그 회사가 매출액이나 이익이 늘어나더라도 더 많은 과도한 어떤 자본 비용을 써서 성장을 하는 거면은 기업이 규모가 커질수록 그 회사의 가치는 더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형태가 아니라 ROE가 높고 자본 비용 이상의 ROE를 창출하는 그런 형태의 성장을 일궈나가는 회사들로 좀 더 압축을 해라, 그렇게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우리가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 상당히 고수익을 생각하고 들어가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 한번 몇 가지 그 뭐라 그럴까, 리스크를 관리하는 몇 가지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지금 우리 흔히들 쉽게 얘기하는 게 역발상 투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안 좋은 어떤 주식에 대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이 살 때다, 역발상적으로. 이런 얘기 정말 쉽게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아마 8장과 12장 그 모멘텀 투자라는 게 아마 짝을 이루는 챕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모멘텀 투자가 안 될 거고, 모멘텀 투자가 될 경우에는 역발상 투자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자, 그러면은
뭐가 역발상인데 혹은 뭐가 모멘텀인데 일단은 그 기준을 정의하는 것부터 잡고 들어갑니다. 네, 교수님이 쓰신 책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 기준들이 명확해야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발상은 뭐가 역발상일까? 뭐 주가가 얼마 이상 하락했다. 뭐 3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한 기업, 1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한 기업, 1년 동안 주가가 하락한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의외로 모멘텀이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주가가 오른 기업은 향후에도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멘텀 투자를 그냥 저런 건 안 돼라고 무조건 배척을 하는데 이게 6개월 모멘텀은 통계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1년 기간에서는 역발상이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5년 기간을 두고 보면은 역발상이 대단히 잘 작동해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일수록 더 잘 먹힌다? 네네. 1년에서 5년 정도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회사를 싸그리 골라서 담으면은 그 다음 해 혹은 그 다음 5년의 성과가 좋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PER, PBR, 저 PER, 저 PBR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 나오는 몇 안 되는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5년 역발상이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도 이건 와닿는 게 5년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면은 아마도 회사도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고 그렇게 5년 동안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면은 회사는 어떻게든 뭐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회사가 뭐라도 하겠지. 회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라도 할 거잖아요. 아니면 정한되면 뭐 청산을 하거나 그것보다는 회사를 매각을 할래도 할 거고 그런 결실을 보이기까지 한 1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그러면 그게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뭔가가 펀더멘털이 개선됐다 하더라도 이게 재무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성과로 외부에 드러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텀이 한 5년 정도가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최근 5년 주가 가장 많이 하락한 기업 다 모아서 사고 5년 동안 가만히 있는다. 이런 전략을 썼을 때 의외로 좋은 성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책에서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거네요.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할 거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거는 사실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주로 전투를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주식을 사서 언제 사고 언제 팔까? 어떤 주식이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 전쟁이란 좀 더 큰 개념으로 이 다모다란 교수는 전략을 활용해서 뭐라 그럴까? 그 수익을 내는 방법. 그러니까는 그렇죠. 좀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일화적 증거와 통계적 유의성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말씀하신 그 개별의 그 전투, 그게 아마 일화적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화적 증거들을 계속 보면서, 야, 이렇게 했더니 돈을 벌었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난 안 되던데? 이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원제가 인베스트먼트 페이블즈거든요. 페이블즈는 우화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이야기들. 근데 그래서 영어 원제는 인베스트먼트 페이블즈인데 한국어 제목은 전략 바이블이라고 만든 이유가 우리가 개별적인 우화들로부터 전략을 뽑아내는 일화적 증거들로부터 통계적 유의성을 뽑아내는 그 엄청난 작업을 이 책이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전략 쓰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전투, 지금 당장 오를 게 뭐고 아니면 내년 뭐 몇 개월 후에 오를 게 뭐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지. 근데 이러한 전략을 가지는 방식으로 투자의 방식을 한번 바꿔보는 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 하겠네요. 지금 아까 우리 이제 그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멘텀 투자자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가? 우리 보통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는 말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위험하거든. 맞습니다. 위험하고요. 모멘텀이 일단 가격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정도의 모멘텀은 일단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거래 비용을 제하고 나면은 그 6개월 모멘텀 전략이 주는 초과 수익이 또 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6개월 모멘텀 전략을 쓰려면은 6개월마다 갈아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돈을 벌기 어려운 전략이 되는 거고요. 근데 모멘텀이라는 것도 또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 그러면 일단 발표 당일에는 뭐 어느 정도 주가가 급등을 할 텐데 우리가 그걸 뭐 미리 알고 따라잡는 거는 뭐 우리가
그걸 합시다라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근데 원서에선 드리프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주가가 오른 이후에도 향후 한 2주 정도는 또 주가가 조금씩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서 주가가 급락을 한 이후에도 또 한 2주 정도는 주가가 슬슬슬 흐르는 통계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아주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빠르게 매매를 할 수 있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기업들을 싸그리 모아서 사서 한 2주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뭐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안 할 텐데. 그렇지.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략들 가운데서 자기의 성향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향하고 자기의 어떤 자산의 환경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다양한 전략을 알고 나의 성향과 내 재산 규모에 맞는 전략을 이제 잘 선택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도 보고 하면은 정말 그 성장주, 그 급등주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네.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원하는 어떤 그런 투자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일단 최근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하여튼 자,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매도하는 것도 그런 어떤 실질적인 악재가 발효되고 나서 혹은 호재가 발효되고 나서 2주 각각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 효과는 2주 정도 더 지속이 된다? 네, 그래서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을 했더라도 그때 저점 매수다 뭐 이러면서 막 들어갔다가는 이게 통계적으로는 지는 게임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그 투자할 때 사실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보고서 혹은 뭐 우리 방송도 많이 초대합니다만은 그 어떤 그 뭐라고 그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의견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우리가 이런 애널리스트 같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건가요? 일단 그 13장의 제목이 전문가를 따르라라는 챕터인데 아마 가장 흥미로운 챕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전문가를 따라라. 네, 일단은 이 챕터에 나오는 전문가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회사의 내부자 혹은 기관 투자자 혹은 애널리스트 뭐 요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성과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그리고 심지어 회사의 내부자도 성과가 아주 많이 좋진 않고요.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 내부자 매수가 있을 때 그걸 따라서 사고 내부자가 팔면은 그걸 따라 팔고. 그렇죠. 왜냐면 주가가 그렇게 어려운데 이사 중에 한 명이 그렇죠. 공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 뭐 네. 그렇죠. 자기가 네. 개인적으로 주식을 샀다는 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알아서 그렇죠. 사겠지 네. 따라간단 말이죠. 네. 뭔가 아니까 샀겠지 했을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정말로 주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어떤 내부의 정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주식을 샀으면 이건 불법이고 철컥철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알고 샀겠지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잖아요. 외부인인 저희들은. 근데 실제로는 그 매수 시점으로부터 보면은 통계적으로는 초과 수익이 나기는 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알고 산 게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게 공시되는 시점이 한참 후잖아요. 대충 한 달 정도 지나서 공시가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뭐 나라마다 법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 시점으로부터 통계를 구해보면은 초과 수익이 나긴 하는데 외부의 투자자가 그 정보를 얻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투자를 하면은 그때는 초과 수익이 전혀 안 나고요. 그래서 내부자의 매수 매도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뭐 초과 수익이 안 나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나 욕을 먹는 기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 분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도 좋지 않아요. 의견 변경도 좋진 않은데 그건 있어요. 또 이 책 전체에 걸쳐서 몇 안 되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이 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상향. 그러니까 의견이라기보다는 그 올해의 이익 전망 혹은 내년의 이익 전망 이게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가가 함께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게
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작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의 편차가 클 때보다 편차가 적을 때, 편차가 적었다가 이게 추정치가 상향이 될 때, 그럴 때의 초과 수익이 또 더 많이 나고요.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매도 의견보다는 그 추정치 숫자 그걸 보시는 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이번에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갑자기 겨울이 온다 해가지고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막 폭락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참 희한한 게 어떤 매도 리포트는 효과가 있고 어떤 매도 리포트는 효과가 없고 또 어떤 매수 리포트는 효과가 있고 또 없고 참 이게 복잡하단 말이죠. 그렇죠. 영향이 다 틀려요. 네. 그리고 오히려 또 그런 매수 리포트가 나왔을 때 오히려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날이 되기도 하고. 네.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 일단은 그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얘기를 그분이 그냥 보고서로 썼을 뿐이다. 뭐 그럴 경우에는 아마 임팩트가 적을 거고. 근데 남들이 다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맞다 혹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고 썼을 때 그때 효과가 있긴 할 텐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어떤 굉장히 센 어조의 보고서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팔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 저 보고서 내용이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또 팔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그 보고서 내용 자체보다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뭘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었나 그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널리스트의 어떤 그 보고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군요. 어떤 상황에서 이게 긍정적인 플러스 영향이 나올지 부정적인 영향이 나올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뭐 모건 스탠리 저기처럼 이제까지 매수 좋아 하다가 갑자기 안 좋아 아니면 안 좋아 하다가 뭐 좋아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전체 시장뷰도 그렇고 개별 주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거는 어느 정도를 뭐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의견 변경을. 보통은 의견을 꺾을 때 좋게 보다가 안 좋은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는 보고서를 안 써요. 욕먹을 일은 안 한다? 네. 그게 함부로 안 좋은 얘기를 보고서에 쓰면은 이제 더 이상 그 회사와 미팅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고서가 주기적으로 나오다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애널리스트가 B라는 기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한 달 전에 이때쯤 나왔었으니까 지금쯤 새 보고서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네. 근데 주가는 조금씩 빠지고 있네. 근데 보니까 기관 매도, 투신 매도 이런 게 조금 찍히고 있네. 그러면은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분이 주기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회사가 미팅을 하긴 했을 건데 근데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안 쓰고 있나 보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건 이제 그 국내 보고서, 국내 증권사 리포트에 한정해서 요런 좀 약간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제약을 거의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국내 그 기업들 입장에서 외국인 애널리스트, 해외 애널리스트가 우리 회사를 커버해준다라는 건 그 자체로 되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안 좋은 얘기를 쓴다고 해서 안 만나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좋은 얘기를 쓴 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안 좋아 보이니까 안 좋게 쓴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건데 문제는 저희가 약간 그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환상이 좀 있잖아요. 좀 크죠? 네. 한국 애널리스트 말보다 그 외국계 말을 몇 배 더 믿죠. 네네. 외사 애널리스트는 뭔가 정보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되게 많이 똑똑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다른 어떤 방송에서 뭐 로컬 날리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영어 표현이라서 좀 불편하다고 하는 댓글들이 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지역에서 좀 더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지식들 뭐 그런 게 외국계에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일단 대단히 큰 기업들을 또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들의 우리 입장에서 뭐 하이닉스라던가 이런 뭐 업종의 대표 주식들은 대단히 큰 회사들이고 각 회사의
대표 애널리스트들이 대표적으로 커버하는 중요 종목들이 되는 건데, 근데 그 외사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뭐 화장품 유통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소비재라고 다 퉁쳐가지고 소비재 다 보고, 근데 글로벌 소비재 다 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있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매크로 애널리스트의 매크로 뷰와 자기가 보는 산업에 대한 뷰를 결부를 시켜서 섹터가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회사도 이익이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좀 바텀업에서의 추정이라기보다는 탑다운에서의 추정으로 내려온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그때 이미 뭐 스팟 프라이스 빠지고 픽스드 프라이스 빠진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 하니까 약간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의 보고서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게 회사에 대한 대단히 큰 인사이트라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로 반도체에 대해서 탑다운 측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형성되어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외국계, 그러니까 하여튼 애널리스트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결국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일단 우리가 많이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참 어려워해요. 뭘 봐야 되나. 왜냐면 내용이 길기도 하니까. 뭐 지금 자산운용 하시고 계시니까 뭐 투자하기 전에 많이 검토하시겠죠.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어디입니까?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책 얘기를 하느라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못했는데, 제가 평소에 잘 하는 얘기는 그런 거죠. 좀 확률론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는 타겟 프라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애널리스트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이만큼이고 그 가치를 주식수로 나누면은 그 적정 그 주당 가격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라고 쓰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가장 의미 없는 파트가 타겟 프라이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매수매도 의견도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때 어디까지 좋아져서 얼마나 높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펀더멘탈이 안 좋아지고 그 안 좋아진 펀더멘탈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낮은 프리미엄, 그 PER이건 PBR이건 그 얼마나 낮은 멀티플을 부여를 할 것인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좋을 때 얼마나 좋고 안 좋을 때 얼마나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결론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보는 모든 내용은 그 결론에 주워 담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뭐 되게 좋게 보고 좋은 어조로 이익 추정치를 되게 높여놨다라고 하면은 이걸 믿을 거냐 말 거냐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안 좋게 보는 사람 A가 있고 좋게 보는 사람 B가 있으면 A, B 둘 중에 누구 말이 맞아? 이 고민을 그렇지.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좋게 보는 사람은 여기까지 좋게 보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좋게 됐을 때 내년에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지? 그렇게 이익이 늘어났을 때 PER은 얼마까지 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안 좋게 보는 사람의 보고서도 보고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안 좋게 보는구나. 그래서 안 좋아졌을 때 올해 혹은 내년에 순이익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순이익이 안 좋게 나왔을 때 뭐 PER은 혹은 PBR은 얼마나 낮게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은 이제 보고서를 여러 번 보고 아니면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보고 이러면은 여기에 대한 현재 비슷한데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멀티플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리 어떤 회사가 과거에 안 좋을 때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받았는지, 좋을 때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근거 수집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위아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고서들을 읽어보면 일단은 올해 얼마 버는데, 내년 얼마 버는데, 요 숫자 되게 중요하고요. 순이익 추정치, 영업이익 추정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왜 이렇게 보는지에 대한 근거 문장들인데, 그 문장들은 사실 대체로 다 비슷해서 뭐 한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한두 개 정도 레포트만 보면 되고요. 그거 이상으로는 뭐 산업 분석 리포트를 보거나 아니면은 실제 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들을 찾아서 뭐 이런 시각이 있던데, 여의도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 혹시 현업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건 어떠냐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걸 크로스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이게 돈이 관련된 거니까 그 정보를 정확히 좀 많이 알아야 그리고 뭔가 좀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 뭐라 그럴까 시류에 너무 휩싸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자료 이거를 좀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되게 비판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다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뭐라도 좀 더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타겟 프라이스가 맞았냐 틀렸냐 이거 가지고 혹은 의견을 꺾었다 아니다 뭐 이거 가지고 되게 감정적인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고 그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소중한 정보의 하나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그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 가지 이게 살아있는 생물 같잖아요.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다시 뭔가 더 좋은 쪽이 어떤 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쌓이면 또 안 좋게 중간에 바뀔 수가 있는데 처음에 했던 얘기가 말이 바뀌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 너무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했던 말을 계속 고수하는 것도 어찌 보면 비난받을 일인 거잖아요. 네. 네.